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전면전으로 가는 거냐, 거의 임박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주축으로 한 그 중동의 반이스라엘 반미 무장 연대 저항의 축이라고 그렇게 그 명명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공격을 차례로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어제는 그 아주 멀리 있는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를 장거리 폭격한 걸로 이스라엘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 가자 전쟁하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에 기억하시겠지만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를 또 집중 공격해서 오늘 새벽에도 또 공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멘까지 손을 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성명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전투기하고 뭐 공중 급유기까지 포함해서 몇십 대가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그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가 한 1,700km인데 가서 작전을 수행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AP 보도는 그 예멘에 있는 호데이다에 있는 발전소하고 항구를 표적 공격했다고 전했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지난 7월에도 그 여기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도 네. 한 120개 정도 목표를 공격했다고 오늘 새벽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 반군까지 동시에 이제 공격하는 이른바 3면전 이렇게 돼서 여기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 분석은 이그 배후에 있는 이란을 자극하려는 수법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하마스 지도자 그 하니에가 테헤란에서 암살되고 나서 한 두 달 됐죠. 그리고 또 지난 27일에는 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그 나스랄라가 폭사해서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란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분석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란이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신중하다. 물론 이제 말로는 뭐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사적인 행동은 아직까지 감지되는 게 없다는 거고요. 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테헤란 지도부가 이스라엘에 반격할 주체가 이란이 아닌 그 무장 세력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에 대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상당히 충격받고 있지만 침착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 관계자들의 그 귀뜸입니다. 이 나스랄라 사람은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사람이니까 굉장히 뭐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크죠. 네. 하메네이도 앞선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전해주시죠. 그 나스랄라 폭사 네. 그 후에 그 성명을 냈는데요. 그 헤즈볼라 지원 이게 모든 무슬림의 의무다 그렇게 하면서 전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덧붙이기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운명은 헤즈볼라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외신들은 하메네이가 지원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그 강조를 한 거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보복을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또 재보복을 할 경우에는 이란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좀 주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신중한 태도를 구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네요. 네. 계속 피해 보복 얘기를 하지만 네. 일단 그 카드는 쥐고 있으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분석을 보면은 나스랄라 그 하메네이 지도자 그 헤즈볼라 지도자 폭사하고 나서 하메네이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란 내 강원파 간에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네. 특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이 사람은 이제 실용파지요. 네타냐후가 파놓은 확전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그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주에 그 유엔 총회 참석했을 때도 기자들한테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으면은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페제시키안은 이란 핵협상 재개 의사도 이번에 뉴욕에서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상당히 지금 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네. 네타냐후가 이렇게 막 그냥 마이웨이를 가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중동에 병력을 추가 배치할 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 국방부 대변인도 중동의 미국인하고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외교를 통해서 상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이미 상당한 병력이 가 있습니다. 그래도 즉각적으로 더 증파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조정관도 어제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우리가 상당한 병력을 갖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헤즈볼라가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의해서 많이 붕괴가 됐지만 아직도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아무래도 확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려는 국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ABC 방송 그 진행자가 이란이 개입할 거로 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모르겠다. 글쎄 이거는 진짜 속내를 드러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여기 합류할지 그 반응을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확전하지 말라는 그런 그 견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 발언도 전해주실까요? 뭐 계속 뭐 심각하다 하고 뭐 유럽 쪽에서도 계속 그 대화를 풀으려는 얘기를 했고요. 교황도 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주말 해변 별장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기자들한테 정말로 전면전은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대화할 거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럼 언제 대화하겠냐 했더니 아직까지 시점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이 그 레임덕 현상이 아주 완연합니다. 네타냐후의 그 마이웨이를 뭐 막기가 좀 버거운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동안에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었는데 1차 투표에서는 예상 외로 2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선에서 극적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결선이 그 자민당 의원들 그 입김이 이제 크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5번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역사, 뭐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뭐 그동안에 이 부친도 이제 그 강요를 지낸 네. 고요. 개이오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고 12선입니다. 뭐 상당한 중진입니다. 네. 방위상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총재 선거 이제 자민당 총재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조기 총선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본인도 이시바도 자기가 그 대권을 잡으면은 조기 총선 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표명해 왔거든요. 여기 대해서 산케이가 보도한 게 빠른 시일 안에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해산하고 어쩌면은 내달 27일쯤 조기 총선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뽑은 것도 이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그 일본 유권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현실적인 고이즈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강한 입장이라서 그 조기 총선을 의식해서 좀 이런 약간 온건한 인물을 뽑은 게 아니냐 자민당이 그렇게 관측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는 호감도가 좀 있는 편이고 실용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군요. 이 한일 과거사 역사 문제 관련돼서도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그 총재 선거 네. 경합했던 다카이치 뭐 외교안보상이나 고이즈미 전 환경상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이런 그 과거사 부분에는 조금 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2019년 8월에 그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이제 결정되니까 그때 블로그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죠. 패전 후에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은 게 많은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조금 좀 일본 내에서는 좀 조금 보기 드물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언론들 관측은 이시바 정권이 윤석열 기시다 그 정상들이 구축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것 같다는 관측을 했고요. 다만 이제 방위상 지내면서 군사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방위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자위대 존재를 집어넣지 않은 입장이라서 여기 대해서는 기시다 이상으로 특히 방위 문제에서는 좀 강한 기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일단 경제적인 정책도 어떤 기조를 이어갈까 상당히 관심이 지금 모아집니다. 그렇죠. 국제 그 금융시장이 관심이 크죠. 일단 디플레 종식 필요성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확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임금 성장 뭐 견고한 임금 그 인상 문제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활비 상승, 그래서 가계 고통을 뭐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시다 정부 경제 기조를 대부분 계승할 것 같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 얘기를 자꾸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자민당 내에서 힘이 실릴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시다도 사실 증세를 초기에 정권 초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 증시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녹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증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은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죠. 쉬울까? 네.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의견도 있군요.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등 안보에서는 매파로 분류된다 또 이런 평가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시아판 나토 창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간행물에 또 글을 실었는데 네.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하고 미국의 핵 공유 그리고 일본의 핵 반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시비거리가 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그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일단 나토, 그 아시아판 나토 구축 문제, 그다음에 미일 지위협정 개정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이게 넉넉하겠느냐.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당장 이거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을 빼고는 아시아 내 여러 국가들이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 관측이 많습니다. 그 자민당 안에서도 방위력 확충에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고요. 예, 이 사람 굉장히 네. 강한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위대를 헌법에다 명기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방위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IAEA 사무총장 인터뷰가 보도한 데 대해서 좀 해명의 얘기도 나왔나 봅니다. 그 그로시 네. 그 국제원자력기구 그 사무총장이 지난 목요일이죠. AP하고 회견한 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이 2006년에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 그런 언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좀 해명성 비슷한 이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AP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연합뉴스가 이메일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이 안보리 결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런 표현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북한 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점도 대변인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추가로 한 얘기 있으면 좀 전해 그러니까 주실까요? 대변인이 네. 이런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되면 이제 군축 협상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되돌려놓기 위한 현지 사찰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로 그런 표현을 썼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 36항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국제원자력기구 핵검증 활동인 그 세이프가드를 네.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이제 36항이라는 걸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 준수하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신속히 협력한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3년에
NPT 탈퇴 그때 제가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아주 네. 큰 뉴스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제 거부해가지고 사찰도 제대로 안 됐고 했는데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입장은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다 하도록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핵 보유국 뭐 인정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점을 대변인이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얘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일본의 쌀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서 걱정인데요. 미국 CNBC가 국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네. 일본이 지금 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상 이유 때문에 이제 흉작인 것도 있지만 일본의 어떤 그 쌀 정책 자체가 국제사회의 흐름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다 덧붙이기를 최근에 일본의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면은 모두 스시를 먹는 그래서 이 스시 수요 때문에 쌀이 엄청나게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이제 농가 보호를 위해서 수입쌀에 778%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WTO 의무에 따라서 연간 최소 68만 2천 톤 가량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사료용이나 이제 가공 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가운데 또 일본의 그 쌀 수출도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수급이 차질을 빚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급이 감소하고 그런 게 근본 요인인데 스시 수요도 폭증했고 NHK 보도를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올 상반기에 일본에 네.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1,780만 명, 7월만 해도 380만 명, 330만 명 아주 기록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6월까지 2년 동안 보니까 그 이전 2년에 비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쌀 소비가 3배 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쌀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얘기 좀 가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대선 돈벌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뭐 운동화, 성경책, NFT에 이어서 1억 원대 시계가 등장했다.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뭐 운동화도 팔고 뭐 성경책도 팔고 여러 가지 팔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계까지 팔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한정판으로 147개만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122개가 박혔고 200g 정도의 18K 금으로 제작된 그 시계를 파는데 이게 개당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트럼프가 여기 또 자기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 금방 팔린다.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빨리 사라. 구매 사이트까지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CNN 같은 경우는 어떤 역대 대통령 후보도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라이선스 주고 자기 이름 쓰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AP는 선거 수익화 비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지난달부터는 자기 이미지를 담은 그 NFT 형태의 그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도 파는데 많이 사면은 자기 말하라고 뭐 만찬에 초대하는 것까지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대선을 돈벌이로 쓰는 이런 그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이런 관행이다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해리스가 무슨 미국 서민들 뭐 경제적 어려움을 뭐 하고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는 이렇게 호화 시계까지 팔아서 선거 운동을 수익화한다 이렇게 또 AP가 비판을 하네요. 네. 자, 이제 뭐 10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5일이니까 이제 진짜, 한 네.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관련된 소식들도 뭐 속속 또 더 많이 전해질 텐데 많이 알려주시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